네, 1부에 이어서 수익형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수익형 부동산 하면 오피스텔을 생각하시지만 오늘은 좀 숙박형과 관련된 수익형 이야기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바로 안내해 주실까요? 네, 1부에서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월세를 받는 부동산 투자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월세를 받는 부동산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숙박을 통한 수익이죠. 월세는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을 주고 임차인이 임대를 내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숙박 같은 경우에는요. 매일 숙박료를 지불을 하고 하는 그런 부동산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월세 부동산보다 숙박료로서의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생활형 숙박시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여의도를 이제 뭐 박원순 시장님이 통째로 개발한다는 얘기 한번 들으셨었죠. 그 여의도 안에 가면은요, 물론 우리나라의 금융 허브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의도입니다. 보통 30년이 다 넘었고 이제 40년 차 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상업 지역에 있는 공작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공작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활발히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공작 아파트는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영업 업무용 부동산이요, 30%의 비율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30%를 상업 업무용으로 채우려다 보면은요, 실제로 전체 조합원의 수익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주상복합의 상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층까지는요, 임대료도 상당히 높아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요, 전체 종후 자산가치 평가 금액을 높이기 위한 일반 분양가, 상가에 대한 분양가를 높여서 총 분양가 매출을 높일 수가 있는데 3층, 4층, 5층의 상가 업무용소를 집어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 매출의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재건축을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할 때는 웬만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고 아파트의 면적을 높여서 수익을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작 아파트는 이제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는데 7대 3이라고 하는 그런 주거용과 상업 업무용 이러한 용도를 나눠야 되는, 그러니까 30%를 상가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30% 안에서 이걸 전부 다 상가를 짓지 말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읍시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수로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근생 상업 업무용으로 숙박용으로 쓰이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말이 숙박시설이지 실제로는요, 주거 목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취사가 가능하다. 보통 우리가요, 숙박시설 말고 그냥 거주만 하게 되는데 있죠.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요, 호텔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숙박만 할 수 있는 데는요, 취사가 안 됩니다. 취사가 안 되는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취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임대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개별 등기도 가능합니다. 이게 아파트 형태를 띌 수도 있고 민박이나 펜션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서비스 레지던스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오피스텔의 형태를 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취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임대나 단기 임대나 모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운영을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펜션이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위탁 운영도 가능합니다. 위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운영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이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곳에 맡기면은요, 여러분들의 수익도 주고 운영 관리도 잘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미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제 보유세, 특히 종부세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배제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 다주택자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생활형 숙박시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LTV, DTI, DSR 여기서 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실제로 이제 저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의 비발디 파크 밑에 쪽에다가요. 제가 지금 한 2,300평 정도 규모의 대지에다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금 건축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것을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새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펜션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더 크죠. 전체 처음에 설계를 한 것이요. 동수는 6개 동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변경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을까? 아니면 그냥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내가 펜션 같은 거를 하나 운영을 하면서 수익도 올리고 전원 생활도 할까?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오늘 제 얘기가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 사업 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건물이 어떻게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여러 가지 또 종류, 형태적인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펜션, 민박 이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요. 이것도 수익률로 귀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까 다중주택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중주택에서의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땅값하고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땅값하고 건축물 이외에도 펜션이나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나가야 될 비용들이 따로 또 있어요. 운영에 대한 비용이죠. 그리고 총 매출을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얼마만큼 벌 것인가 에서 얼마만큼 나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수익이고 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갔는가로 나누게 되면 수익률로 귀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1년 동안에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총 매출을 계산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총 매출을 계산을 하려면요. 일단 건축물의 볼륨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가 일단 순서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허가상 건축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저는 이제 6개짜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개 동만 좀 샘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기계실도 있을 것이고 지층에 세미나실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데스크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객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층에 하나, 2층에 5개, 3층에 5개. 그래서 총 1동에는 11개의 객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11개 객실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숙박료가 여기서는 관건이 되겠죠. 총 매출에 있어서 숙박료가 관건입니다. 월세가 관건이 아니죠. 숙박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숙박료는 대부분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펜션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비례하게 됩니다. 면적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철인데요. 여러분들 뭐 바닷가도 마찬가지고 어디 그래도 위락시설에 가게 되면은요. 펜션을 예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보시냐면은요. 몇 평이냐? 그리고 몇 명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또 추가 인원은 몇 명이 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호가 방 개수가 하나예요. 그리고 단층입니다. 그리고 301호는 복층이에요. 2개 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을 2개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용 면적을 봤더니요. 201호는 11평입니다. 그리고 301호는 11평이에요. 그런데 여기 복층 면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복층 면적 얼마는 7평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8평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201호는 11평이고 301호는 18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면적표를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면적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게 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365일을 성수기와 비수기와 그리고 극성수기로 나누는 거예요.
전체 얼마만큼 편성이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숙박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수기는 며칠이냐? 213일. 그리고 성수기는 57일. 그리고 극성수기는 95일 해서 365일이 나누게 됩니다. 요것이 나와야 숙박료를 계산을 해서 총 매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요, 단가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보정률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이제, 평당 단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수기 주중은 평당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얘가 11만 원이 되겠죠. 201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301호였다라고 하면 이제 15만 원이 되겠죠. 아까는 얘가 면적이 한 18평 가까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요. 각 객실마다 비수기와 성수기와 극성수기를 전체를 전부 다 뽑아 본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5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1년 동안에 계속 돌리면 나오게 됩니다. 다만 1년 내내 이렇게 잘 돌아갈 수는 없죠. 1년 내내 꽉 찰 수가 없습니다. 방이. 그렇기 때문에 비수기와 성수기와 극성수기에 일수 말고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을 연동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30%밖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성수기에는 5, 60%, 그리고 극성수기에는 대략 90에서 100%.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건축물의 볼륨에다가 각 객실마다의 단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동률, 요것을 세 개를 잘 믹스를 시키게 되면 전체 총 매출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월별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인원 추가할 때 또 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소매점을 집어넣기 때문에 소매점에서도 수익이 나올 수가 있고, 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면 식당에서도 수익이 나오고, 바베큐를 할 때 여러분들 뭐 숯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돈을 또 받죠.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제 부대 시설 이용비에 대한 수익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놓은 것은 총 매출이 현재 29억 정도로 연 매출을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펜션을 운영하거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획을 하신다면은 제가 하는 방법대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비용이 있겠죠. 나가는 비용은 뭐가 있냐면 제일 많은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래서 총지배인도 있을 것이고, 야간에 있을 부지배인도 있을 것이고, 데스크도 있을 것이고, 청소하는 인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주 인원과 그리고 비상주 인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원을 좀 나눠가지고 이제 편제를 해야 되고, 이분들한테 나갈 급여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를 다 해봤더니 한 1년에 한 3억 1천 정도 들어가겠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획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나가는 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공과금 나가야 되겠죠.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 유지관리 비용, 청소도 해야 되고요. 방 소독도 해야 되고요. 수영장 있으면 수영장 소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 비용들이 많이 나가죠. 전화비, 인터넷.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약 홈페이지를 돌리기 위해서는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비도 나가고, 예약 비용도 나가고, 그 다음에 블로그라든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를 하기 홍보비도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리비도 있을 것이고요.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보험료도 들어가고, 복리 후생 비용도 직원들한테 나가게 되고요. 또 예비비도 이렇게 책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대 나가는 비용이 또 4억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3억 1천, 영업경비 4억 6천, 그리고 이 부동산을 만들고서는요, 처음에 이게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위해서요, 뭘 하냐면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해서 총 10억 정도의 지출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매출, 총 매입, 세전이익이 18억 정도가 날 것이다. 이것을 가격으로 만약에 140억에 전체 한다면, 매매가를 한다면 대략 20% 정도의 연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생활형 수익형 부동산 중에 마지막에 제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고생을 조금만 하면, 운영에 참여를 하게 되면 월세를 받는 부동산 투자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